오늘은 손익의 귀속 시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손익의 귀속한다. 손익이 귀속한다. 이거는 입금을 언제 확정하나, 송금을 언제 확정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 12번 보시면 이자 소득이죠. 이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수입 시기를 준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 있죠. 법인도 법인이 얻은 이자 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이 자금을 애치한다. 그러면 이 은행에서 원천 징수를 하겠죠. 우리는 회계 있죠. 기업 회계. 기업 회계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발생 주의로 인식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세법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 있죠. 이자 소득. 이거를 발생 주의로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은행에서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원천 징수. 원천 징수가 뭔지 아시죠? 세금을 은행에서, 그러니까 은행 같은 거 있죠? 원천 소득 지급하는 기관, 은행에서 세금을 징수한다. 이자 소득을 법인한테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인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해 가지고 이자 소득이 300만원 발생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020년에 발생한 게 아니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금을 애치해 가지고 이자 소득 300만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2019년 150만원, 2020년 150만원, 이런 식으로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19년에 발생주로 기업 회계에서는 이 150만원을 인식합니다. 근데 이 150만원에 대해서 세법에서 발생주로 인식해가지고 법인세를 납부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은행에서는 이거를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법인이 발생주로 인식한 거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은행에서 그거를 인식하고 300만원에 14%로 가정할게요. 14%에 그래서 이미 그 법인세 납부액 뺀 나머지를 원천 징수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은행이 법인 사정을 잘 몰라요. 은행은 무조건 FM대로 300만원에 14%,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42만원이죠. 이런 식으로 원천 징수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 편의상 법인 같은 경우도 소득세법 수입 시기를 준용하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주의로 이자 소득을 인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인식한다는 거죠?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 그 이자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때를 수입 시기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원천 징수 대상이죠. 국내 은행 같은데 자금을 예치한 경우 은행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원천 징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은행 같은 경우요. 법인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 소득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을 인식한다 라고 하면 맞겠죠 이제. 그러니까 발생주의가 아니에요. 이자 소득은 은행에서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발생주의로 인식하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주의, 실제로 받은 날 이때를 수입 시기로 한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겠죠. 2번 보시면 법인이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 소득 및 할인액을 법인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관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입금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 소득. 그러니까 국내 은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외, 뭐 스위스 은행 같은 데 있죠. 국외에다 자금을 애치해 가지고 이자 소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 소득은 국내 은행이 아니라 국외은행에다 자금을 애치해 가지고 받은 이자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산을 확정한다는 거죠. 결산을 확정하는 건 뭐예요? 회사가 장부에 회계 처리한 겁니다. 이자 소유나 그런 거를 회계 처리하고 회계감사 받고 재무제표를 확정해가지고 정기지주총회 승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산 확정일. 이거 중요하죠? 결산 확정일은 알아야 됩니다. 결산 확정일.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날. 결산을 확정한다. 그러면 뭐 BS 있죠? BS, IS 이런 걸 다 확정한다. 그때 이미 경관 기간에 대응한다. 이자 및 할인액을 수익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자 수익으로 계산한다. 즉 발생주의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 이자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지 이 두 개를 구분하고 원천징수 대상 이자 소득이면은 발생주의로 인식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국외은행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 소득은 발생주의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죠. 발생주의로 인식한 경우 맞다는 겁니다. 3번 금융보험업 수입 이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한다. 이것도 같은 거예요. 현금주의. 근데 선수입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 이거는 금융보험업이죠. 금융보험업.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4번 이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인데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하여 송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관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 송금으로 계산한 경우 송금 불산입 유보로 세무 조정한다. 이거를 보시면은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이자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자 수입이 아니에요.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 이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에 해당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해서 송금을 인정한다. 근데 그 다음 보면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관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송금으로 계산한 경우는 송금 불산 유보로 세무조정. 이게 틀린 거죠. 이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이런 게 없잖아요. 이자 비용은 그러니까 수입 시기에 송금으로 이자 비용을 송금 인식하는 게 맞지만 단서 조항으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관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비용 계산한 경우 송금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 그러니까 이자 수입하고 이자 비용을 두 개를 구분해야겠죠.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발생주로 인식하는 걸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5번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 시기. 이게 맞는 거예요.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이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속 3년도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기속 3년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 확정일이다. 결산 확정일이 언제라겠죠?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날 이때입니다. 결산 확정일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이거죠. 잉여금 처분입니다. 잉여금 처분. 잉여금 처분도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산 확정이 아니라 잉여금 처분 결의입니다. 아시겠죠?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달라요. 이게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결산 확정하고 보통 주주총회 열면은 잉여금 처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겁니다. 2번 자산을 위탁 매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그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을 기속 3년도로 한다. 서점 있죠. 서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책을 사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출판사가 일단 맡깁니다. 책을 서점에. 그러면 서점에서 그 책을 팔고 나중에 그 판매한 만큼 수수료 지급하고 나머지 안 팔린 거는 다 반품시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서점에서 팔린 날입니다.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 서점에서 팔린 날을 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 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 실제 수입되는 날로 한다. 이거 맞는 거예요. 현금주의라. 그리고 4번 법인이 사채를 발행한다. 회사채입니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상한할 사채 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 발행가액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삼각방법에 따라 송금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이 세법은 그 유효이자율법 있죠? 이거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액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법인세법입니다. 법인세법에는 그 유효이자율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이거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상 세무조정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이거 외워야 되겠죠. 이것도 세법은 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5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 보험료 수입입니다. 금융보험업, 그러니까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관 기간에 비행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년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년도의 입금으로 본다. 맞는 질문입니다. 14번 이건 좀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거를 실제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풀면 안 돼요. 이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다 풀고 난 다음에 풀기로 하겠습니다. 15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속 3년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1번 중소기업이 1년 미만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까다롭죠. 1년 이상인지 또 1년 미만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1년 미만 건설이다. 그럼 단기 건설이죠. 단기 건설에 대해서 진행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세법에서는 인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진행 기준이지만 1년 미만 건설이죠. 단기 건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라 이런 거는 진행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인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회계 처리한 거에 대해서 세무조정 한다는 겁니다. 세무조정 해가지고 진행 기준은 바로
수익이 인식되는 거죠. 근데 인도 기준은 나중에 다 건물이 완공되고 그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세금 낼 시기를 과세 이연한다는 겁니다. 중소기업한테 주는 특혜라는 겁니다. 특혜. 2번 금융보험의 수입이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며 순수입 이자와 할인액을 포함하는 게 아니죠. 제외한다는 겁니다. 순수입 이자와 할인액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객관식 그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되겠죠. 3번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 소득 및 할인액을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관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 입금으로 한다. 이 보시면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 소득이다. 그러면 외국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관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 그러니까 발생주로 인식한 경우 세법상 입금으로 온다. 그러니까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세법에서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발생주도 인정해준다. 왜냐하면 원천 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은행이 원천 징수를 하면은 무조건 현금주의. 근데 이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다. 그런 경우는 발생주의라는 겁니다. 4번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한다. 그리고 회수하였거나 해소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회수기일 도래 기준 수용한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특혜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세금 조정 할 수 있다. 이거 외워야 되겠죠. 이것도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다.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기업 회계 기준 같은 경우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세무조정한다. 인도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인식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인도 기준은 한 번에 물건 그 판매 시점 한 번에 인식하지만 회수기일 도래 기준은 대금 회수한 날 그때로 해가지고 인식하기 때문에 더 세금을 늦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원천 징수 대상 이자 소득 및 할인액을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삼는데 손익을 인식한다. 이거 배웠죠? 원천 징수 대상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수입 시기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법인도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에 손익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16번 보시면 손익의 기속 3년 뒤에 관한 설명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 1번 단기 임대료죠. 이게 또 까다롭죠. 1년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임대료를 지급한다. 그러면 단기 임대료예요.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단기 임대료. 이 보시면 단기 임대료에 대한 계약서에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그 지급을 받은 날 손익의 기속 3년도를 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그 중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는 있으니까 100점 맞고 싶다. 객관식을 말 문제 같은 건 다 맞고 싶다 하면은 외우시고 적당하게 점수 맞고 1차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알아야겠죠? 이 기본적인 거를 보시면 장기 임대료가 있고 단기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임대료를 지급한다. 그럼 단기 임대료. 1년 넘는 기간 해가지고 임대료를 지급한다. 그럼 장기 임대료입니다. 근데 장기 임대료 같은 경우는 발생주의도 인정해줍니다. 이 2번 보시면 단기 임대료에 대해서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관 기간에 대한 임대료와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이를 해당하는 데 입금과 송금으로 본다. 회사가 한 8개월마다 임대료를 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임대 기간이 임대료를 8개월마다 받기로 했는데 4개월치를 발생지로 인식한 경우, 그럼 이것도 인정해줍니다. 이거 인정해준다. 수익으로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입금과 송금을 본다. 웬만한 건 다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발생지로 인식한 경우는 인정해준다. 그리고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단기 임대료에 해당한다. 이거 맞습니다. 임대료 지급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건 장기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발생지 인정해줍니다. 이미 경관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입금과 송금한다. 발생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5번 보시면 건물 2019년 10월 1일부터 2년간 임대하고 2년치 임대료를 2,400만원을 임대료 만기 만료일에 해소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 수익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정 해야겠죠. 이거 장기 임대료입니다. 2년마다 받기로 한 거죠. 네. 그런 경우 장기 임대료 같은 경우는 발생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17번 보시면 법인의 기속 3년도에 관한 설명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 1번 사채 할인 발행 자금 배웠죠. 사채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상각방법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송금 산입한다. 법인이 비용 처리하지 않은 경우 송금을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강제신고 조정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거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강제신고 조정사항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회사가 유효이자율법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강제 세무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조정 해가지고 이자 비용 처리한다 라는 겁니다. 2번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관 기간에 들어가는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는 송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죠.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회사가 회계 처리한 경우 이미 경관 기간에 들어가는 지급이자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런 경우는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자 비용 같은 거는 원천징수 이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발생주로 이자 비용 인식한 경우는 세법도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 보시면 계약 목적물을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말문제로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3번 넘어가고 4번 받을 어음을 배수로 양도한다. 그러니까 넘긴다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음인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긴다. 배산다는 게 이거죠. 어음 뒷면에 있죠. 어음 뒷면에 수취인 성명을 기재하고 배산다. 이게 그거예요. 어음 뒷면에 수취인 성명을 기재하고 양도한다. 넘기는 겁니다. 자기가 어음 가지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를 배서 양도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시채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음을 넘겼는데 이게 차익거래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니까 매각거래가 있고 차익거래가 있죠. 어음 넘기는 거. 근데 차익거래는 자금을 빌리는 겁니다. 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거다. 매각거래는 어음 아예 넘기는 팔아버리는 거고, 차익거래나 거래 해당하는 경우는 세법상 차익거래로 본다. 이거 맞는 겁니다. 5번 김영주식 배당소득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에 입금 산입한다. 외워야 되겠죠? 배당소득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을 받은 날 이게 아니에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딱 결의하면 된다. 그러면은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안 준다. 잉여금 처분 결의를 했는데 안 준다. 그래도 잉여금 처분 결의일 이때 입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18번 이 B7기 2년 동안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지급했다. 2년치 임차료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발생 주의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세부 조정했다니까 이때 비용 처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1000만원만 송금으로 인식해주고 1000만원 송금으로 인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000만원 송금 불산입 유보 이 세무조정 했다는 겁니다. 적정하게 세무조정 했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 7기 아니 6기겠죠. 6기 2019년이니까 6기는 송금 불산입 1000만원 유보했고 8기에 수정기 처리했다는 겁니다. 1000만원 하고 정기로 수정이익 1000만원. 그러면 송금 불산입 한 거를 송금 산입해야겠죠. 그럼 송금 산입. 그럼 다 이거죠. 입금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같은 거예요. 송금 산입 1000만원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회사가 영업의 수익으로 해처리한 경우는 세무조정 입금 불산입 1000만원 마이너스 유보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율 이익잉여금 증가로 해처리한 경우 그런 경우는 무조건 일단 이익잉여금 증가했기 때문에 입금 산입 1000만원 기타 이걸 무조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익잉여금 증가한다. 그러면 무조건 입금 산입 1000만원 기타. 왜 이거 한다 했죠? 단기 순이익으로 가서 세무조정 해가지고 각사면 소득 금액 나빠져. 근데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간다. 그러면은 세금 납부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익잉여금 증가로 갔다. 그러면 입금 산입 1000만원 기타 해가지고 세금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입금 불산 1000만원 기타 한다는 겁니다. 전기에 송금 산입, 송금 불산 1000만원 했죠? 그러니까 송금 산입 1000만원 기타 한다. 1000만원 마이너스 유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일단 입금 불산 1000만원 기타 이거 무조건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정기 유보 있으면은 마이너스 유보로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좀 까다롭습니다. 문제가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1차 같은 경우는 아예 제게 게 좋습니다. 1번 사기에 납부한 법인세 과다 납입액의 환급액이 200만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법인세 납부할 때는 뭐 한다겠죠? 세무조정 송금 불산입 법인세 납부액 그리고 기타 사유줄입니다. 근데 과다 납부했다. 그럼 다시 돌려받겠죠? 돌려받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송금 산입입니다. 송금 불산입 했기 때문에 송금 산입 그리고 200만원 기타 이거 한다는 겁니다. 송금 산입 200만원 기타 이게 A입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동으로 법인세 납부했을 때 송금 불산입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 환급 받으면 송금 산입한다. 반대 조정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논리예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B번 보시면 사기에 발생했으나 5기에 수령한 정기예금 이자 수익 발생분의 누락이다. 근데 이게 사기에 중요한 게 이 사기에 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 회계 처리했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만약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사기에 만약 이자 수익 회계 처리하면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에는 현금주의로 인식한다겠죠. 그러니까 만약 사기에 이자 수익을 250만원 인식했다. 회계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송금 산입 250만원 유보겠죠. 마이너스 유보.
근데 그 회계 처리했다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이게 사기에 발생했으나 5억에 수령한 이자 소액 발생 누락분이다. 그러니까 사기에는 이걸 회계 처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조정할 필요 없겠죠. 회사가 어차피 수입 시기는 실제 이자 수익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5기에 250만원 인식하는데 정기 오류 수정이익 250만원 이미 인식했죠. 손익계산서에.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 세부 조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인식했다. 사기에 인식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300만원을 추가로 인식한다. 그러면 우리는 감가상각비 보시면은 정기 오류 수정 손실로 300만원 손익계산서 인식했다. 그러면 추가적인 계산한 감가상각비로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기에 500만원 플러스 300만원 추가로 인식해가지고 800만원이죠. 거기서 상각범위 700만원이니까 한도 초과액 100만원. 그러니까 송금비까지 100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T 보시면 480만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계상한다. 입금산입 정기오류 수정이로 계상했다. 그러면 무조건 입금산입 480만원 기타 무조건 한다는 겁니다. 일단 하고 한다는 거죠. 법인세가 과세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480만원 인식한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사기 잉여금 처리가 결의가 있었다. 그럼 사기에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기에 계상 누락했다. 그러면 사기에 이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기에 입금 산입 인식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사기에 인식했고, 그리고 이 5기는 반대조정 송금 산입 480만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기에 인식한다. 무조건 사기 인식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기까지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사기에 입금 산입 잉여금 처분 결의래요. 배당금 수입 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다. 그러니까 사기에 그 입금 산입 회사가 그 인식 안 했기 때문에 사기에 480만원 이거를 인식한다. 입금 산입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에는 송금 산입 480만원 마이너스 유보겠죠. 정기 유보니까 단기는 마이너스 유보. 그러면 플러스 480만원 마이너스 480만원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4기에 발생했으나 5기에 지급한 이자 비용이다. 그러면 4기에 발생했으니까 4기 인식이겠죠. 일단 제가 잘못 말했네. 일단 이 정기오류 수정 손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상했으니까 송금 산입 130만원 기타 일단 한다는 겁니다. 법인세 그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4기에 발생했으나 5기에 지급한 이자 비용이다. 그러면 우리 그 세법은 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자 수입 시기에 결산 이게 있어요. 그 문장이 이자 비용은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사업 연도의 송금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 계상한 사업연도 송금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기에 발생했는데 그때 회계처리 이자 비용을 회계처리 안 하는 경우에는 5기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세부조정 없다. 그럼 답은 1번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